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한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일 한국 축구 대표팀이 파나마의 경기를 갔는데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우루과이를 상대했는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세계 랭킹 5위에다가 월드컵 나갈 때마다 최근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우루과이고 또 많은 팬분들이 알만한 스타 선수들이 있는 팀인데 2대1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전 이후에 또 강팀을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일찍 나왔나요? 우루과이도? 네, 수아레즈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월드컵 mem버 그대로 베스트 멤버가 나와서 오히려 더 경기장 분위기도 뜨거웠던 것 같고 팬들도 많이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 골 먹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 실수가 좀 있었고, 네. 엄밀히 말하면 잔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잔디 절반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들의 예. 약간 실수가 겹쳤죠. 네, 그렇다면 우리 경기력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 있습니까? 뭐 저도 약간 놀랍긴 한데 역시 이제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벤투 감독도 뭐 좋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코치들 같이 다니는 코치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들이 선수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좀 체계를 가진 시스템을 갖춘 감독이 와야 한국 축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단 부임 이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루과이 전 때 상암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방송할 때 다른 분들을 보고 평상시보다 일찍 오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다들 지각하고. 그러면은 전석 매진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완전히 매진이 됐고 4년 전쯤에 이제 브라질이 베스트 멤버로 한국에 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관중이 왔고 뭐 현장에서는 뭐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뭐 교통 집에 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랬다는데 사실 이게 진짜 A매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를 가도 뭐 A매치뿐만 아니라 리그 경기를 가도 그 일대가 마비가 되고 또 집에 좀 빨리 가보겠다고 10분 먼저 나가는 사람들도 뭐 수천 명이 되고 이런 분위기인데 뭐 이날 또 상암이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끝나고 또 그 펍에서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처 가서 이제 뭐 막힐 바에야 그냥 예. 이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좀 한가해지면 가겠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 매치 경기에만 관중들이 몰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결국은 K리그에 몰려야 K리그 경기력도 좋아지지 않는가?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K리그가 재밌게 하면 알아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나 뭐 홍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국가대표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K리그에서 그대로 활약을 보여주고 이게 유입이 된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신뢰를 쌓는 데는 신뢰를 이룬 지가 꽤 됐잖아요. 예. 쌓는 지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8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참패했고 네. 마지막 경기에 뭐 투혼을 발휘했습니다만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8년 K리그에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K리그에 뭐 르네상스라고 네. 불릴 정도로. 그때 안정환, 뭐 예. 고종수, 이동국 이런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여성 팬들이 그때도 많았던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이제 99년, 98년 이때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세를 이어가서 2002년 때 성공하고 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이었는데 거의 15년 가까이 만에 또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좀 안 놓치려면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이제 한번 온 팬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시스템적으로나 뭐 선수들의 어떤 그 팬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K리그는 K리그대로 이걸 어떻게 바로 그 유입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네. 또 뭐 심판들도 오심이 막
벌어지고 하면 또 감정들이 발길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성용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거 한순간이다. 이 잠깐 삐끗하면 또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예. 그 얘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지 이게 뭐 호황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기발하고 획기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직 국가대표이자 프로축구 선수 장하경이 아산 무궁화축구단 소속 선수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해당 선수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어요. 네, 저도 참 놀랐는데 이제 승부 조작이 일어난 지가 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뭐 거의 없다고 봤는데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격이고 또 이 선수가 A매치 경험도 5경기나 되고 또 프로팀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기 수를 뛴 나름의 스타 선수였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 억대 연봉도 받았던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성남에서 이제 뛰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리그 안에서는 거의 탑 레벨의 왼쪽 수비수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꽤나 인지도가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제안했던 네. 금액이 승부 조작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승부 조작해달라는 선수한테 그 경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반칙을 해서 퇴장을 네. 당해라.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네주고. 네, 이 전반 25분, 30분 사이에 퇴장 당해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들어간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별도의 사설 베팅 사이트에 항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승리나 점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퇴장을 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그 뭐 사설 배팅장에는 세부적인 걸 다 맞아요. 걸 수 네. 있으니까 네. 아마 그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 퇴장 또는 이 특정 시간대 이 선수의 퇴장 뭐 이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 선수가 대처를 잘해가지고 빨리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3시간 만에. 네. 그건 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았던 선수가 왜 승부 조작에 가담했을까? 그래서 그 지금 프로축구 안에서는 장하경 선수가 원래 이 사설 배팅을 좀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겉으로는 이 선수가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 굉장히 잘했고 또 성실한 이미지였고 실제로도 굉장히 성실하게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사실 소문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축구판이라고 하죠. 축구판 안에서 동료 선수들이나 뭐 선후배들이 말했을 때 이 선수가 평소에도 도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즐겨했고 이제 훈련 시간에만 참가를 하고 훈련 시간 외에는 이제 선수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좀 외부 활동 을 많이 하면서 뭐 누군가를 만나고 다니든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저는 그 사실을 굉장히 꽤 오래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장 안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경기를 또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래서 직접 승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 배팅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브로커도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브로커 네. 없이는 못했을 테니까. 네. 브로커 조사도 이어질 테고요. 네, 브로커는 또 아마 잡혔다는 사실을 바로 안 것 같아요. 뭐 이 잡힌 직후에 바로 출국을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 있어서 수배 상태인데 뭐 대부분의 사설 배팅 사이트들이 이제 본거지가 동남아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잡기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하경 선수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이 신고한 선수는 좀 이 업계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요. 지금 만지러 갑니다님. 어떤 종목이든지 승부 조작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엄청나게 위축됩니다. 인기도 떨어지고요.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네. 야구도 그랬었고요. 그렇습니다. 축구도 한번 큰 폭풍이 지나갔었잖아요. 네, 그때 뭐 40명 넘게 네. 다 이제 자격 정지를 받으면서 축구판이 한번 뒤엎어졌는데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게 꼭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이 네.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접근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이게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돼서 뭐 잡힐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서 뭐 나름의 좋은 사례로 봐야 되지 않을까. 몇 년 전에 사건 있고 나서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선수들한테 교육 이런 게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한샘 선수. 네. 요청을 받고 바로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잡히게 한 거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지난달 21일이었는데 3일 전에 이 교육을 받았대요. 아, 3일 전에. 아마 이 교육받은 지가 꽤 오래됐으면 좀 희미해져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혼란이 왔을 수 있는데 3일 전에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하면 되구나라는 걸 알고 대처를 했고, 사실 이 지금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해체 직전인데 어쨌든 경찰에서 운영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예. 좀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에서 운영하는 팀에 이 승부작을 접근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보죠. 네. 예, 파나마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파나마가 지난주 일본과의 경기를 치렀는데 0대3 대패했네요. 네, 이때 이제 일본 언론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파나마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또 베스트 멤버를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좀 불만을 제기했는데, 사실 파나마는 월드컵에 이제 나가서 그렇지 사실 강팀이 아닙니다. 월드컵에서도 최약체였고 멤버들 자체가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한 2명 정도 있는데 다 하부리그 선수들이고 대부분이 다 이제 북중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나라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파나마가 일본전보다는 한국전에 조금 더 멤버를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길 수는 있겠지만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벤투어가 지금 출범하고 2승 1무잖아요. 네네.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파나마까지 잡는다면 3승 1무. 그러면은 내년 아시안컵 전망을 좀 밝게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경기 하고 11월 달에 또 호주 원정 가서 호주와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기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큰 대회 직전 평가전을 잘 치른 팀이 이 실제 대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그 전까지는 정말 평가전이 형편없다가 월드컵 직전 평가전 서너 경기를 정말 잘했잖아요. 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분위기로는 아시안컵 정말 오랜만에 우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죠. 네. 벤투 감독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뭐 선수들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기존 선수들을 뽑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만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뽑았는데 아직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는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기존 선수들만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파나마전은 어때요? 새로운 선수들이 모습을 볼 것 같습니까? 네, 파나마전에는 그 앞선 3경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포메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기성용 선수도 좀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손흥민 선수도 피로로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 조절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고, 아직 우리가 좀 제대로 확인해 보지 못한 선수 이승우라든지 석현준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있고, 석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잠깐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홈에서 열리는 마지막 평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전에. 그래서 조금 더 파나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실험을 곁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승우 선수는 우루과이전에 결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상당하더라고요. 카메라 비치니까는 네. 관중 속의 환호성이 굉장히 네, 나요. 중계화면에서 느껴졌는데 실제로 이 SNS를 보면 이승우 선수를 추천하지 않은 거에 대한 벤투 감독에 대한 어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쉬운 소리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승우 선수도 파나마전한테 보여줘야죠. 사실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소속팀에서도 지금 출전을 제대로 풀타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증명할 필요가 있고, 그 무대가 파나마전이 조금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선수한테 관중들이 이렇게 기대한 적이 있었나요? 이천수, 박주영? 그때도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이천수, 박주영은 어느 정도 보여준 다음에 이제 팬덤이 좀 생겼는데, 이승우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 어린 17세, 19세, 20세 이 대표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받았고, 사실 바르셀로나 출신이기 때문에 팬들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는 성인입니다. 더 이상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경기력 그리고 활약으로 좀 보여줘야 또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나마 경기 좀 기대해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원 5명, 네팔인 가이드 4명이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죠. 이제 시신은 모두 수습돼서 17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인정 아시아 산악연맹 회장 연결해서 이번 히말라야 사고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입니다. 예.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회장님도 그 사고 수습을 위해서 네팔 가십니까? 내일 가기로 했었는데요. 예. 모레 아침에 시신이 다 응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했고 예, 오늘 예. 한 병만 보냈습니다. 예. 그 한국으로 시신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화장한 상태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요, 화장할 시간은 없고, 근데 많은 유족들이, 예. 사고 난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하. 관을 구해서, 다 모시도록 다 조치가 됐습니다. 예. 사고 지점이 네팔 중부의 히말라야 해발 7,000m급의 고산 구르자 히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어떤 곳입니까? 큰 상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상군, 안나푸르나 상군. 이 구르자 히말은, 다월라기리 상군의 맨 우측에 있는 산인데요. 한 7,200m 정도 되고요. 예. 우리 김창호 대장은, 그 편한 루트를 생각 안 하고 자기 길을 만드는 격등반 갑니다. 최근에 가서. 새로운 예. 루트를 만든다는 거죠. 예, 코리안 웨이라고 이거 3번째인데, 그런 거를 시도하다가 이번에 사고를 당한. 예. 그 회장님도 오래전 히말라야 등정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고는 생전 처음이다 말씀하시죠? 어떤 의미죠? 아마 세계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몇 해 전에는 파키스탄에서 IS 걔네들이 총을 쏴서 베이스 캠프에다 사고난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그야말로 돌풍으로 인한 사고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에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베이스 캠프고 캠프원이고 간에 예. 하여튼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네. 결국은 그 눈은 아닌 것 같고 결국 바람입니까? 돌풍이죠. 말하자면은 가끔 그 뉴스에 보면은 토네이도 같은 게 와가지고 차가 막 뒤집히고 나무가 꺾이고 부러지고 하잖아요. 예.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토네이도 같은 강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갑자기. 이게 어떻게 대처하거나 그럴 시간도 없고 인포메이션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김창호 대장은 산의 목표를 가지고 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언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왔으면 초등이 언젠가 기후 변화든가 철저한 친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천재 집안을 막을 수가 없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쓰나미가 갑자기 와가지고 사람이 인명 피해를 당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예,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네팔 정부에서도. 예. 우리 산을 타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히말라야에 도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등반가가 9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죠. 아마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될 수도 있다. 많은 인원인데, 예. 한국에서도 예. 아주 유명한 산악인 4분이 그런 일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악인들에게 이 히말라야 등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산을 찾다 보면은 더 높은 산을 추구하고 그 사람 심리인데 최근에는 해외 등반도 쉽게 하기 때문에 네팔 트레킹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게 또 큰 산도 한번 가고 싶다. 하다 보면 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가고 싶다. 그런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김창호 대장 포함해서 5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에 이밀진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 산악 다큐멘터리를 찍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 이밀진 감독은 산악 영화를 찍는 그 감독인데요. 또 내가 그 방영된 히말라야 영화를 이 사람이 또 지원을 많이 해줬고 특히 우리 김창호 대장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예. 이 친구가 외국어대학교 산악부 출신인데 아주 과묵하고 열정적으로 산을 다니면서 그동안 산악 기록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예. 그 김창호 대장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김창호 대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양아들이고요. 아하. 예. 또 줄에도 섰고 또 뭐 직장도 내가 주선을 해줬고 또 처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또 가끔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산 얘기는 감히 얘기도 못했어요. 그건 뭐 산을 가지 말라고 막는다고 안 갈 사람도 아니고. 예. 그리고 김창호 대장은 시립대학교 산악부 OB로서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산에 다니고 특히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기록이 무산소로 14개를 가장 빨리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 분으로서 세계에서 유명한 그 한국 피처상도 브라카에서 저런 상을 받았고 한국은 물론이고 많은 상을 받고 또 외국 나가서 강의도 하고 예. 그러므로써 이 사람의 그 철학을 아주 산에 다니는 철학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지금 많은 산악인들 세계 산악인들이 비통에 젖어 있습니다. 예. 그 아까도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런 사고를 뭐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없어요. 그거는 예. 거기서 기상 관측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가 갑자기 와가지고 졸지에 당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등산에 대해 특히 히말라야 등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뭐 등반을 하다가 눈사태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사람이 실수해서 떨어지거나 또는 크레파스에 빠져서 종종 있는 일인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다가 말고 돌풍에 맞아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세계 최초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들 아연지색하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먼저 유명을 달리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또 이번에도 장례위원장을 맡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지경에 빠졌는데 예.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산을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못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준비는 단단히 해야 되겠죠. 우리들의 산은 우리들의 생활이고 우리들의 또 낙원이고 또 우리들의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악인들은 산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예, 마음 추스리고 장례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정 아시아 산악연맹 회장이었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리는 없다. 이건 정치는 지금도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 본인은 정치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뭐 대권 후보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경향신문이 창간을 기념해서 한국리서치에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제 맡겨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0%를 넘었습니다. 11.1%로 3위였는데 1위와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아요. 1위가 이낙연 총리였는데 12.7%니까 그러니까 선두권에 3명이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그 거의 비슷한 수치였으니까 지금 1위 그룹에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가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이제 어쨌든 대중적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제 여권 상대로만 한 조사죠. 그렇습니다. 예. 무응답이 이제 한 40%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수층들은 응답을 선택을 안 했다고 이제 봐도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시민 전 장관 밑으로 김부겸, 이재명, 김경수, 임종석 순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쟁쟁한 후보들 다 제쳤어요. 내노라 하는 이제 인물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TV에 많이 비치긴 했지만 정치 일선에 있던 건 아니거든요. 예. 다른 인물들은 이제 정계라든가 관계에 지금 이어서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예. 정치권 바깥쪽에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10% 넘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또 과거에 보면 상당히 이제 어떤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이제 시선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희석됐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들 또 거기에 맞는 코드에 맞는 그런 인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다는 것은 그 그룹에서도 상당히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지지층 중에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대선 아직 4년 남았고. 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연대 번복한 거나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 안 하겠다라고 결국 했습니다만 결국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 기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하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 저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친문을 대표할 만한 주자가 김경수 경남지사밖에 없어요.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모두가 유력 주자들이 전부 다 비문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나이가 50대 초반이긴 하지만 사실상 좀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과연 차기에 김경수가 될까라는 일종의 의구심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 거거든요. 유시민 그 작가 역시 친문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저쪽으로는 좀 많이 간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 나오겠냐 이 부분들은 저는 본인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주 여러 차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의 그 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계 은퇴를 사실로 진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다면 하세요. 네. 어쨌든 방금 조사는 이제 응답률은 15.8%였고 입법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 여심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거 제가 할 건데 왜 뺏어 합니까? 유시민 사장이 사실 이제 말을 가볍게 하는 이제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부분 이제 진중성이 담겨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의심들을 사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을 이제 해서 뭐 탈당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반경을 좀 넓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유력 이제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하는 것. 그것도, 약간 충격 효과를 더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 노무현재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권 바운더리 안쪽으로 걸쳐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실제
정치권에 어쨌든 이제 발을 들일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도 관심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여의도의 해석들이 상당히 고조되던 시점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발언을 상당히 강하게 한 것이긴 한데요. 본인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상황이 바뀌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선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또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못을 박는 이제 멘트를 하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은 이제 여권 인사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야권의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 형국인데 행여나 이제 어떤 다른 뭐 구조의 변경이라든가 상황 변경에 의해서 여권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유력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유력했던 인물들이 뭐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이런 뭐 최근에 어떤 일들처럼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지지가 가라앉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 변경이 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러한 이제 호출하는 흐름들이 형성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난다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들 타주자층이 이제 부각되지 않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뭐 유시민 전 장관을 이제 호출하는 흐름들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부각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려준 여론조사 결과들 특징을 잘 보면은 우리 실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없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없을 때 김경수 지사가 한 10%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10% 가까이 될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가 이 조사에서는 한 3.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모양새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뭐 대체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같은 이제 지지층의 이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충분하게 상승한 지속성과 상승성들을 이제 보여주느냐 여부 그것도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사실상 언론의 기사의 히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재로 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그 20대 대선에서도 진보 보수로 나눠 보면은 물론 지금 한교안 그 전 총리가 지금 대망론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다음 해 5년 후에도 시대 정신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 앞에 놓여 있는 시대 정신을 해결해야 될 시대 정신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보수 진영의 어떤 유력 주자라 할지라도 진보 진영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시민 전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경쟁력 있는 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낙연이라든지 박원순, 김경수, 이재명 모두 다 경쟁력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의 어떤 후보보다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조금 취약하다, 없다라고 뭐 단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뭐 계속 안 나온다고 했고 그랬으니까 다만 지지율은 높으니까 경선 국면이라든가 대선 국면에서 유 전 장관이 지지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전 장관이 사실상 이번 19대 대선에서 아주 안 보이게 문재인 그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20대 그 대선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진하게 친문 진영 내에서 누구를 밀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가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은 또 한 가지 급격한 이제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이회찬 대표가 이제 당 대표 되면서예요. 사실은 이제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여러 전략가라고 하는 또는 기획과 이렇게 하는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실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과거 선거들에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는 몇 장의 카드로서 유시민 전 장관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만약에 지금 이제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각별한 사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노무현재단이 사실은 이제 간단한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회원이 5만 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원들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아마 민주당 당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성에서도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영향력도 이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아니더라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향력은 제 생각에 유시민 이사장이 발휘할 수는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1등을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1등한 여론조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망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출신이 호남이다 보니까 더 가능성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좀 전에 이제 다른 조사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9월 말 원래 정례로 이렇게 차기 대선 조사를 해보면은 이낙연 대망론이 나올 정도로 1위를 그러니까 박원순 그 시장을 뒤엎고 1위로 올랐었어요. 예, 물론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선 주자를 재선 주자를 좋아하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단계, 어떤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선호 단계, 마음을 주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지지 단계, 미는 단계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선호나 지지 단계가 아닌 어떤 사람이 있구나, 눈에 뜨인다 그런 인지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1위로 올랐었다고 해서 대망론 정도까지 얘기가 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 조사 결과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것을 이낙연 그 총리가 대망론으로서 전환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철학들을 차별화된 철학들을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과 세력입니다. 예.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 대통령의 지지층의 힘이 이번 국정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저는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의 힘은 더욱더 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요. 그래서 어떤 문 대통령 지지층의 세력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 이낙연 총리가 그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세대장님,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 의혹이 있고 나서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굉장히 많이 추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시도지사 평가도 그렇고 대선 후보 선호도도 약간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불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를 한다고 하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어쨌든 차기 대권 과도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제 안희정 지사와 함께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이 이제 초반에 대체적인 이제 분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목을 이제 받지 못했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지층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게 이제 5%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7%, 8%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수준도 높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들을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는 뭔가 좀 실제 해낸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확실히 무엇을 해낸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들 옛날 이제 과거 경선 때도 살펴보면 진보적 이념이 강한 사람들
한 반, 반면은 기존 기성 정치권을 싫어하는 사람들 한 반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 이제 유지되거나 다소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선두권에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뭐 확신을 하지 못하겠어요. 상당히 이제 데미지가 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이제 의혹이라는 것이 또 단번에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정 부분 해소된다고 한다면 차기 대권 주자 군에서 이제 1, 2 그룹에 상당히 어쨌든 속해 있을 가능성을 지금의 안정성을 본다면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차기 대선 주자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 시대 정세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 정세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중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특히 이제 양극화나 분배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어떤 시대 정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주자 중에 하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욕 먹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도 가능성이 있고 이낙연 총리 그리고 박원순 그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누가 돼도 저는 어떤 황교안 지금 총리가 대망론에 나오고 있는데 다음 차기에서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대 정치 측면에서 어떤 소득 양극화를 해서 분배의 문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 지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워낙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극명하게 갈려서 반대 진영도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지사 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보수 쪽 한번 살펴보죠. 지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수 후보들 가운데서는. 네. 이번에 그 경향신문 조사에서는 유승민, 황교안 이렇게 1, 2위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승민 그거는 조사만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론의 해석을 할 때 보수에서는 일반 국민들 전체의 조사 결과를 보수 주자로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하고 금방 말씀했던 그 조사 결과가 다르지 않나 싶은데. 경향신문은 전체적 국민한테 물어봤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 응답자 전체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무당층을 따로 모아서 뽑아보면은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국민한테 물어봐도 보수 진보 안 나누고 그래도 황교안이 2등 했다는 것은 황교안 카드 어쨌든 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오세훈 전 시장도 TV 출연 다시 열심히 하면서 언론의 모습을 비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정치 복귀 모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대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일단 황교안 전 총리 이제 주목되는 것이긴 한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성향층, 이제 보수 야권층만 주로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전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포함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미지 때문에 이제 진보 성향층에서도 이제 유승민 의원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주목을 받는 것인데 이제 보수층들에는 보수적 정서 이것도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총리 시절에 어쨌든 보수층에게는 상당히 이제 안정감을 주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이제 있겠습니다. 진보 성향층에서는 또 반대의 평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한국당의 어쨌든 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가는데 약간의 어쨌든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물들이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변화되어야지 사람들은 그 정당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인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뭐 팬들도 보수층에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상징성 있는 인물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인데 과거와의 그 단절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인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를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보수층들은 합이 한 40% 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 안에서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한 20% 가져가 버리게 되면 새로운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20%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기엔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사실은 가져오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은 참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그 팬들 이제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 사실은 상당히 딜레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인데요. 딱 한마디 하면은 딱 한마디만 하면은 황교안 그 전 총리가 보수 진영의 어떤 대망론으로 떠오르는 것은 진보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금방하고 비슷한 얘기죠. 네. 오히려 진보 쪽에서 낫다. 네.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과연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반기문 전 총장도 그랬습니다만 평생 공모만 했기 때문에 네. 그 상처를 받는 걸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친박 6인과 회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조금 약간 모호한 말을 했는데 자기 세력이 만들면 국감 직후에 이제 한국당과 회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친박의 중심에 어떤 한정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연예 듣죠.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시간이 되게 빠르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몇 개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